2016년에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재판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버지에게 이기고 냉동인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그리고 냉동인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냉동인간이 사기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정말 사기일까요? 오늘은 냉동인간의 사기성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재롱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출발한 오프닝에서 이야기가 2016년도에 네. 이 소녀가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한테. 네. 야씨, 나 냉동인간 될 거야, 아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아버지 입장이어도 뭔 개소리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냉동인간이야! 네. 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소녀는 이제 말기암, 불치병에 걸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소녀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쥔 거였는데, 네. 근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소녀가 이겼어요. 냉동인간이 됐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냉동인간이 된 분들은 되게 많죠. 유명한 분 중에서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의 야구 선수였던 테드 윌리엄스, 아마도 부인도 함께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모두 냉동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죽었대요. 네. 그래서 또 이게 그 장기를 그 딸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는지 제가 무슨 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딸과 아들을 둘 다 잃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제 냉동인간이 돼서 미래에 다시 만날 거다, 소생할 거다 이런 희망으로 가족이 다 냉동 보존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냉동인간을 또 되게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되게 부유한 그런 IT 재벌 같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중에 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루크 노렉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냉동인간 기술을 옹호하는 그 철학자 중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교의 철학자신데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을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미래에 나는 냉동 보존이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뭐 몸에 이렇게 문신으로 내가 죽으면 곧바로 그 냉동 보존 센터에다 연락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새겨놓거나 아니면 그 냉동 보존 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그 팔찌를 사고 다니거나. 죽으면 이제 바로 그 일종의 장례 업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게 장례 업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료법적으로는 그게 어쨌든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게 장례법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사망하는 즉시 바로 어떤 의학적인 응급처치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호흡이 멈추자마자 뇌에 이제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이제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사망을 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의 시신을 냉각을 시켜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액을 다 유리화 시켜서 냉동을 시키는 그런 응급 처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장례법으로 되어 있어서 응급팀이 와도 그러면 그런 앰뷸런스나 뭐 이런 데에 이렇게 효성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에서 어쨌든 응급 처치를 해서 이제 센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처치를 해서 이제 또 냉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는 중국에서도 그 냉동 보존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 2개, 러시아 하나, 중국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이제 세계적으로 있죠.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이제 이게 의료법이 적용이 돼서 그 마취과 전문이나 뭐 그런 그 혈관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그 정말 구급차 같은 시설을 갖춘 차량 안에서 응급처치를 해가면서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은 67년도에 처음 냉동인간이 됐잖아요. 그 알코올 연구소에서 처음 됐는데 중국은 지금 2000년대 넘어서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법적인 규제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이 생명공학 쪽에서는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중국이 막 앞선다 이건 아닌데 굉장히 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중국이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뭐 한계성도 분명한 부분들 있고 하니까요. 제가 네네.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월트 디즈니도 냉동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이런 과학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나 네. 이런 것들 그냥 정자 난자 올렸다가 푸는 거 말고 좀 더 네. 과학적으로 뭔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실험도 있다 이렇게 내밀 만한 게 있나요?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같은 실험 결과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험 결과에서 가능성을 보느냐 아니면 그게 어쨌든 한계를 보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개구리 같은 거는 네. 우리 동면하는 개구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게 얼었다가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뇌침묵이라 그래서 뇌에서 전기 신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망 상태로 갔다가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해동이 되면은 날씨가 풀어지면은 이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는 그런 개구리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북방목 개구리라는 그런 종인데 개구리가 다 그러는 건 또 아니지만은 어떤 개구리들은 뭐 동면하는 생명체 중에서 완전히 꽁꽁 얼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생명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저체온이 되면은 심장이 정지를 하고 뇌의 혈액이나 뭐 산소 호흡도 없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또 온도는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포가 되게 많이 손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수술실에서는 이렇게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응급 환자를 살리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도 네. 실은 그 브라질인가 멕시코를 놀러 갔다가 제트스키에 치였어요. 바닷가에서.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제트스키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정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심정지가.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살아났어요. 뇌가 복구가 완전히 됐어. 근데 그 이유가 바닷가에서 체온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막 네. 그 외국에서 항생제를 엄청나게 막 투여를 받고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몸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그 오랜 시간 바닷 속에 있었음에도 네. 이게 점점 체온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뇌가 좀 더 기능 게 손상되는 거가 지연된 거죠. 네, 네. 그런 걸 이제 의료 기술적으로도 제어를 할 맞아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온을 낮추는 의료행위의 그 근거인 것인데,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하고 나면은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뇌에서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뇌의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뇌가 더 이상 산소 공급이나 혈액 공급이 없어도 뇌가 손상되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심장 같은 게 문제가 되면은 뭐 수술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 손상 없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체온을 올리면. 이게 처음에는 한 33도 정도, 31도에서 33도 정도의 그런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고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0도 정도까지도 떨어뜨려서, 그것도 이게 약간 특별했던 거는, 그 참고로 체온은 37도인데 네. 1, 2도만 바뀌어도 굉장히 몸이 큰 변화를 느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0도 정도 되면은 완전한 심정지가 된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사 상태가 된 거예요. 생명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 완전한 가사 상태에서 이거를 또 혈액을 빼고 여기에 식염수를 넣은 거예요. 우리 냉동인간 기술 할 때도 그 혈액, 체액 다 빼고 부동액 넣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인체에다가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시킨 거죠. 일단 독성 물질은 아니긴 하네요.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이제 혈액은 이제 응고가 되니까 왜
생리식염수를 주입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바닷물이 안 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겠죠. 그런 원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혈액은 응고가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식염수를 주입을 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린 거예요. 몇 년도였지? 2017년도였나? 였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온 거예요. 네. 칼을 가지고 미국에는 왜 또 총기 사고나 뭐 무슨 이런 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에서 출혈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심장도 정지를 하고 뇌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혈액도 공급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뭐 심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기충격 뭐 이렇게 해서 심장 살리는 거 안 되거든요. 출혈이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몸에다가 식염수를 이렇게 주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죽은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친 부위를 봉합하고 그리고 다시 피를 공급을 해줬더니 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을 가사 상태로 빠뜨린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국은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잠깐 죽여놨다가 그렇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뇌 손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죽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생체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수술을 마치고 다시 살린 거예요. 임의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뜨려서 수술을 한 거네요. 네네. 이거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게 영화에 있던 게 다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건 냉동인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지금 동명과 가사 상태면 좀 인간을 완전히 얼리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체온을 충분하게 떨어뜨려서 그리고 체액을 다른 물질로 대체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 소생을 시킨다라는 컨셉 자체는 사실 냉동인간과 좀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실험 중에서 또 이렇게 소생에 관련된 실험 중에 또 특이했던 게 죽은 돼지의 머리에다가 다시 혈액과 이렇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펌프 장치 같은 그러니까 인공 심장 같은 장치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뇌에 이제 그러면은 죽은 돼지 머리에 죽은 지 4시간 이상이 경과한 돼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더라. 뇌의 전기 신호도 잡히고요. 시냅스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복구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는 스스로 또 자생 치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스스로 복구가 되면서 시냅스도 막 연결이 되고 생명활동이 막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을 중단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뭐 이걸 혈액을 공급했다면 돼지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알 수 없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만 보존하는 냉동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약 이런 인공적으로 피나 이런 거를 펌프질을 해서 움직이게 했다면 소생까지는 지금 이런 정기적인 신호나 이런 게 까지는 소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긴 하네요. 이게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뭐 그래서 뇌가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얼리기 위해서 이게 그 사망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냉동 보존 업체에서 이제 응급 처치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뇌에 전기 신호가 있고 세포가 재생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절대로 죽었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게 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머리 그 전기 신호가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 EEG라고 하잖아요. 그 기구에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30분 이상 그 상태가 계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신호가 잡힌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면 의사가 절대로 이 사람한테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죠. 그런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혈액과 산소를 공급을 했더니 뇌가 살아났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아닌 상태로 됐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였다가 소생할 편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 특이한 실험이 이미 예전에 66년도에 또 주목할 만한 이 실험이 있었었는데 66년도는 참고로 최초의 냉동인간이
만들어지기 1년 전입니다. 네, 그렇죠. 이때 그 일본의 연구원이 고양이 뇌를 완전히 꽁꽁 얼린 거예요. 네. 마이너스 20도까지 이렇게 뇌만 얼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뇌가 이제 그때로 결정이 생긴 거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 대신에 글리세롤을 넣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에서 한 45일 정도를 냉동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뇌가 EEG 신호를 보내더라. 그러니까 뇌의 어떤 신경 신호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라는 그 연구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고양이의 뭐 의식이 살아났다거나 부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뇌에서 그냥 신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고, 또 뇌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러면 뭐 안구가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뭐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반사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뇌만 얼렸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뇌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 이런 연구가 이미 66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돼지 머리에 그 펌프를 공급했더니 다시 뇌 신호가 살아났다는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죠. 이때는 근데 완전히 냉각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그냥 죽은 지 그냥 4시간 지난 상태였고, 이번에 응급 환자를 식염수로, 그 혈액을 식염수로 대체해서 냉각시켜서 가사 상태에서 살렸다는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건 냉각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온을 저체온 네네. 상태로 만들어서 이때 그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이 이제 티셔맨이라는 그 교수였는데, 미국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논문으로 당연히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 읽었는 줄 알았잖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레퍼런스를 보니까 바로 그 66년도에 고양이 뇌를 얼렸던 그 그렇구나. 실험이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참 논문을 쓰고 레퍼런스를 이용된다는 게 참 뿌듯한 일이죠. 네네. 그렇죠. 아, 내 논문은 누가 안 봐. 별로 인용이 안 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을 인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는 이제 폐와 심정지고 또 하나는 이제 뇌사인데, 뇌사는 이제 인정된 지가 이제 심정지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인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심장도 뛰고 뇌도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죽음 상태는 아닌 거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인정하는 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지금도 현행 법상으로 사람을 판정하는 기준은 호흡과 그 심장박동 맥박이 없을 때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심정지 상태에서 충분히 응급 치료를 통해서 소생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심장 그 제세동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걸로 해서 멈췄던 심장도 다 살린단 말이죠. 지금 몇 시간까지도 그게 그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리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거는 심장 멎었다고 죽은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죽음의 기준이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었는데, 이제는 심장 멈춘 걸로만으로 죽었다고 우리 말하기 힘들어. 우리 뇌까지 다 죽어야지 죽은 거야. 라고 이제 지금은 의료계에서 이 기준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뇌도 그러니까 그런 그 응급처치 사례 같은 경우는 뇌에서도 신호가 없고, 뭐 심장도 멈췄고 호흡도 없고 혈액도 없고 이 상태에서도 살아난 거잖아요. 완전한 그렇죠. 사망에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 생과 사의 경계가 이미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49일 후에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그게 이제 49일만 안 지나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진짜로 이제 먼 미래에. 그분이 49일 이내면 살릴 수 있다. 이런. 근데 물론 이건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이미 달라져 있는 상태네요.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까지 냉동인간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냉동인간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보편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체 냉동 보존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어떤 죽음을 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아직까지는 뭐 장기를 얼렸다가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을 냉동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미 상업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죽음에 관련된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이용해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종교적으로 그 면죄부를 팔았던 느낌.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 네네. 표처럼 마치 네. 2승에 더 머물 수 있는 티켓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 하나도 얼렸다가 해동을 못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냉동인간 얘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상업행위를 하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좀 따가운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과학계에서 주류 과학계에서 이 인체 냉동 보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67년에 냉동이 됐는데 아직 지금 2020년인데 네. 아직 장기를 냉동을 못 시키고 소생을 못 시키는 상태인데 네. 과연 그 시대에 제대로 냉동을 시켰을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을 것 같고 네. 지금 냉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장기조차 안 된다고 하면 과거의 이 냉동업체, 냉동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돼 있고 부풀려져 있을, 과장돼 있고 좀 뭐랄까, 사람들 현혹시키는 일종의 네.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데 우리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조선시대에 뭔가 외과적인 수술이 진짜 필요한데 외과적인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증상이야. 근데 누가 네. 와서 이거 네. 진짜 이거를요 칼로 배를 딱 딴 다음에 거기를 싹싹 고쳐서 다시 이거를 실로 꼽으면 돼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렸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화타가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진짜로. 화타는 누군가요? 화타가 그 조조가 뇌 편두통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화타가 이게 뇌 뚜껑 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조가 야, 이 새끼 죽여. 그래서 썰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조조한테 야, 이 새끼 야 보내. 이게 좀 인식이 어렵죠.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그게 그 기술이 처음에는 다들 정말 불가능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 장기이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과 시술이 실행된 이후에도 심장 수술, 네. 심장에다가 정말 칼을 대는 최초의 수술이 1950 몇 년도더라. 1954년도. 그러니까 외과 수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심장에다가 칼을 댄다는 거는 서양에서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시도되지 않던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알 수 없는 과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기술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하느냐. 근데 이게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그 연구 활동 자체는 연구 활동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냉동 업체들의 이런 마케팅, 냉동 업체들의 이런 발전된 시각이 오히려 냉동 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네요.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으로만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목도 그렇게 쏠리다 보면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저평가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했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하진 아니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냉동 보존 업체에서 이 사람은 그 냉동 보존 업체의 그 CEO가 마인드 업로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뇌를 얼렸다가 해동을 시켰을 때 그거를 완전히 그걸 살아있는 그런 인체나 장기로 뇌로 복원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뇌 자체를 그대로 하나도 형태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뇌를 뭐 어떤 식으로 세포 수준에서 그거를 재조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미래 기술, 뭐 나노 기술이나 뭐 이런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걸로 이걸 완전 세포 수준에서 완벽하게 그 뇌를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의식도 재현을 하는 건가?
그 의식에 담겨 있는.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네. 되게 좀 어떤 면에서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까 돼지가 4시간 만에 살아나서 전기 신호가 오고 고양이 네. 뇌가 다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었다면 과연 네. 그 사람이 그 이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억을 했을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어. 알 수 없으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거죠. 쉽긴 하겠지. 네, 그렇죠.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마인드 업로드 회사는 냉동 보존 그 기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뇌를 들여다봐야 네. 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거를 잘 보존하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소생시켜서 이 의식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해낸 거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존엄사 같은 게 허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조력자살 같은 것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엄사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뭐 오랜 투병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의사에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해서 의사가 그거를 그 죽는 행위를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력 자살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액을 혈액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맥에다가 이제 부동액을 넣어버리면 이제 이게 굳어버리는 건데 이러면 사람이 죽는 건데 그러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뇌가 이렇게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존엄사 하는 사람들 중에 조력자살로 죽는 사람이 있을 때 죽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죽이게 해서 우리가 그 뇌를 기증을 받거나 냉동을 해서 이렇게 그 아주 완벽한 최상의 상태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막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죠. 왜냐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처리하려는 그런 시도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제 막 비난이 많았는데, 근데 이 회사가 MIT 연구소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뇌과학에 있어서 그 MIT에 있던 그 교수는 그 뇌과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도이든 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과 그 마인드 업로드 회사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인드 업로딩 회사 넥툼이라는 회사였는데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한 비판을 받으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던 교수도 함께 굉장히 윤리적인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MIT에 있는 교수가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해명을 해야만 했던 그 정도의 좀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다. 약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시각으로 보면 약간 미친 과학자 아니면 약간 그 어디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악당 두목 같은 느낌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일반인들 시각으로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거의 반 죽여서 그 그쵸. 사람들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도구로 이용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던 그 항목은 뇌를 완전하게 자세하게 분자 수준으로 정말 상세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였어요. 그 의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문을 내놓으면서 당연히 그때 윤리적 비판에 직면해서 이제 넥툼이라는 회사랑은 모든 그 관계를 다 차단했죠. 공동 연구도 다 철회하고 계약을 다 철회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명문을 냈는데 제가 그 해명문을 보면서 약간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뇌에 있는 그 모든 신경 회로와 그 안에 그런 생체 분자들이 뭐 어떤 분자들인지 어떤 유형의 분자들인지 그 분자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 뇌의 소유자였던 그 사람의 의식도
같이 살아나는 걸까?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거는 정말 극도로 흥미로울 거다. 그 사람이 정말 그 표현을 써요. 이게 it would be extremely interesting and exciting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업로딩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넷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과학자도 인정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근접할 뻔했던 실험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근접할 뻔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뭔가 이제 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던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문을 냈었는데 제가 그 해명문을 보면서 참, 이게 과학자가 참 정말 궁금하긴 하지만 또 윤리적인 문제에도 봉착을 하고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있구나. 사실 우리가 그 과학에 있어서 이렇게 호기심이라는 게 당연히 과학을 추동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권장되는 거잖아요. 사실 호기심이 그렇죠. 없는 과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호기심이라는 거는 굉장한 악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이성적인 호기심이 많으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렇게 괜히 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곧대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호기심이나 합리성보다 신의 계시가 더 많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곧대로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으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호기심을 좀 악덕으로 바라보고 억제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던 관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념들이 지금은 뭐 많이 종교라는 건 사라졌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그런 딜레마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종교가 사라졌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에 이렇게 개입하는 더 이상 지배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호기심과 과학적인 호기심과 윤리적인 문제 사이에서 계속적인 딜레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아까 이제 이 냉동인간으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냉동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럼 냉동인간은 안 된다. 이건 냉동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또 그런 결정적인 근거들도 또 존재하나요? 지금 현재로서 냉동 보존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동액을 넣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엄청난 독성이 있어서 그 상태로 얼려져 있는 시신을 뭐 해동시킨다고 할 때 절대로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그거 자체가 이미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세포나 이런 작은 조직 같은 거는 얼렸다가 소생시킬 수 있지만 이런 장기나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균등하게 얼릴 수도 없고 뭐 늦게 얼고 해동할 때도 이게 겉에가 먼저 해동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도 안 될 거다. 그리고 모든 그런 분자 단위들의 그런, 예를 들면, 뭐, 혈액을 냉동을 하는 최적의 방법과 혈관을 냉동시키는 최적의 방법, 냉동을 할 때 이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그런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냉각이 되는 이런 이 속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예시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리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냉동했다가 녹여서 이렇게 하면은 육질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게 파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해동해서 이렇게 구우면 맛이 없어요. 뭘 만들면. 왜냐면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냉동된 거 대충 녹여서 하거든요. 그럼 막 속은 얼어있고 겉은 막 녹아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리가 안 돼. 막 먹다가 얼음 막 씹혀.
그러거든요. 네. 일개 조그만 유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인간을 골면 어떻게 균등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을 최적의 냉동하는 속도 같은 것들도 다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인간은 완전히 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다 분해를 시킨 다음에 따로따로 냉동할 거냐 조직별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냉동인간 기술을 옹호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논리를 내세우느냐 하면 시신이 그대로 지금 냉동되어 있는 시신이 그대로 소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기술만 있냐? 다른 여러 가지 인적 분야의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면 되지.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마인드 업로딩. 그래, 마인드 업로딩도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의 그런 그 조직은 되살릴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분자 정보와 그 유형과 그 위치와 그 형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조직으로 뭐 예를 들면 오가노이드로 만들든지 뭐 그때 가서 뭐를 만들든지 해서 그대로 재현하면 의식도 될 수 있잖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노봇이에요. 나노봇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 나노봇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 86년도에 네네 나왔는데 우리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도 뭐 나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뭐 지금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막 한때 어떤 막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 나노 테크놀로지가 어디서나 나노 기술이 완전히 세계를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승리호라고 우리나라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대박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노봇을 다루는 여자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로봇들이 막 몽태기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매서 안개가 검은 안개처럼 마치 흑마법 같은 검은 안개를 쫙 뿌려. 그게 막 가서 막 보호막도 됐다가 공격도 됐다가 어떤 사람은 그걸 피 속에서 이거를 계속 흐르면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완전 만병통치약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의 이제 나노봇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이제 90년대, 2000년대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나노 테크놀로지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널리 알린 굉장히 유명한 그 나노 과학의 아버지 같은 이런 그 드렉슬러라는 이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미래에 이제 나노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 나노는 정말 작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원자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원자 하나를 이렇게 막 바트먹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나노봇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근데 나노봇이라는 게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노봇이 우리 그러면은 이제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면은 굉장히 작으니까 이 세포, 그러니까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잠수함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오염 물질도 제거해주고 뭐 기능도 복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노봇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상상해낸 거죠.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 나노 테크놀로지로. 그러면은 나노봇은 너무 조그마니까 이게 이제 자가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가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노봇을 통해서 냉동인간을 소생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 뭐 혈액 속의 독성물질 제거하고 조직도 재건시키고 뭐 나노봇을 사용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뭐 똑같이 연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쓴 거죠. 그게 SF 같은 소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로 나노과학을 연구하는 나노과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또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나노봇이 진짜로 현실화가 되면 약간 그 세상에 안 될 게 없어지긴 해요. 거의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이게 나노봇은 진짜로, 하여튼 그건 나중에 나노봇에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승려회사 악당이 그래서
그 막 열받으면 막 몸이 검은 혈관이 생겨요. 네네네.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나노봇을 피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 영구적으로 살게 만드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나노봇이 근데 수명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교체를 해줘요. 이제 그런 설정인데 그 영화에서는 잘 설명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노봇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있는. 네네. 근데 그 나노봇을 조종하는 여자애가 도망가니까 잡아와야 되는 약간 그런 설정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악당이어서 그냥 검은 피가 흐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노봇이 이제 몸속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소생도 가능하고 영생도 가능해지는. 왜냐면 피부 몸속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젊은 상황으로 다시 돌리면 되니까. 네. 얘네가 그렇죠. 젊었던 그 세포 하나하나를 기억하니까 네. 얘가 좀 늙는다 그러면 야야 돌아가 이렇게 네. 하나씩 1대1로 모든 세포와 연결이 돼 있는 네. 거니까. 네.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이제 뭐 뇌경색이 걸려서 어디가 이제 좀 상태가 좀 줄었다 했을 때 그걸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건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게 봇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이게 인공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노봇은 이제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머리카락 1000분의 1이 그거를 철로 만들어진 기계일 수 정말 로봇일 수 없잖아요. 로봇 나 거미다리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죠. 자세히 보면 얘네가 다 거미다리가 달리는 줄 알았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드릴도 있고 그래서 막 계속 연결하는 줄 알았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만능 회복 세포? 요런 개념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보니까 인공 세포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자가 증식을 하는 기능도 있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왜 이렇게 나만 안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지? 참 어떻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되게 많이 들었네요. 오늘은 이 냉동인간은 사기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학계의 입장이 주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냉동인간 기술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래에는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지원님의 말씀도 이게 언젠가는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이 연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저는 주류 과학계가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이냐면 뭔가 신진 그런 과학자들,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냉동인간 기술을 연구를 하면 자기 경력을 걱정해야 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 기술에 대한 냉동 보존술에 대한 그런 거의 경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거의 왕따 되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기술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지 이론으로서 더 많이 알아가는 탐구의 일환으로서 그 기술도 그냥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면 더 많은 유능한 과학자들이 그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연구 활동 자체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저는 왕따였는데 저는 이거나 연구할 걸 그랬나 봐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동면이 있는데 인간의 동면 과연 가능할까?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동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